이준석, 심지어는 곡기를 끊겠다, 쌀을 먹지 않겠다, 70%에 도달하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준석 당대표 치고는 상당히 입이 가볍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65%라고 하는 투표율도 사실은 낮은 투표율이 아니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왜 그러면 이런 흥행이 있었는가? 지난 6월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당의 새로운 신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이라고 하는 두 이 유력한 후보들이 당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이 가장 정점을 찍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초보 정치인의 좌충우돌 대선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말실수도 있었고 또 자잘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여러 가지 흥행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65%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역대 최고치냐? 그렇진 않습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섰을 때 그때 당원 투표율은 70%를 약간 상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막판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홍준표 이 두 분이 굉장히 좀 충돌하는 양상이 좀 빚어졌었는데 그런 것이 원팀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사실 70%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근데 이 패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여기 계속 국민의힘에 잔류해서 새로 선출된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그 논란처럼요. 그렇죠. 민주당의 논란처럼. 근데 지금 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국민의힘이 큰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김동연이라고 하는 이런 성향과 이념이 비슷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제3의 인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원팀을 만드는 거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일단 투표율이 쭉쭉 올라가면서 각 후보별로 우리가 더 유리하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투표율이 올라가면 당원 비율에서 60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분석이겠죠. 그런데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투표율이 어떠냐. 예를 들어 영남권 TK 쪽이 높으냐, 수도권이 투표율이 높았냐.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도 봐야 됩니다. 워낙 20, 30, 40 세대의 투표율과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대 간 그렇죠, 투표가 예.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투표율이 높았느냐도 사실은 또 변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표율이 올라서 윤석열이 유리하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투표율 분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누구 한쪽의 유불리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대체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신규 당원이 많이 들어왔어도 50대 이상의 신규 당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에 대해서 각 후보들 일단은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의 결과,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조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적합도를 조사해 봤고요. 홍준표, 윤석열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선 동률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동률입니다. 27대 27. 유승민 후보가 10%, 원희룡 후보가 3%, 없다는 응답이 31%라 진짜 적합도가 어떤 느낌으로 실제 결과에 나올지 더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화 면접으로 100%한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해 봅니다. 세대별로 저희가 조금 분석을 좀 해보려 하는데 우선 투표인단 중에 2040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신규 당원 가입 현황을 보면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한 27만 정도 새롭게 가입을 했고요. 당원이 원래 한 30만이었는데 한 60만 정도로 늘었습니다. 8배 이상 증가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걸 보면서
당원 투표에서 내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2040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바람도 내놨고 일종의 전망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저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불과 몇 달 전만 비교해 보면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동력은 오롯이 2030 세대, 특히 2030 남성 세대의 홍준표 몰표 현상이 분명히 바람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왜 바람이 불었느냐? 홍준표 후보가 어필을 잘했기 때문에 불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2030 세대가 저는 홍준표를 찍었다, 골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지고 싸울 때는 기득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투사였는데 예. 막상 입당하고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기득권자라는 겁니다.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과거에 안 쳐다봤던 민주당 같으면 사이다를 골랐다면 여기는 콜라를 고른 거죠.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반사 효과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 실수들의 반사 효과를 2030 세대의 지지로 좀 돌려받은 면이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단 네. 2030 세대가 윤석열이 싫으니까 대체제로 홍준표를 찜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이런 현상 덕분에 경선은 재밌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위를 보낼 날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날이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경선 흥행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40의 새 당원이 크게 늘은 것 정당 측면에서도 크게 바람직한 현상일 텐데요. 또 살펴볼 현황이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대별 비중엔 다소 변화가 있지만 애초부터 50대 이상의 당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세대별 순위는 좀 그대로인 측면이 있고 사실 2040이 좀 많이 늘긴 했다지만 여전히 50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은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이 당원들 특히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면서 내가 이 당에 일정 정도 로열티를 헌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당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정권 교체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누군지 여기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구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중장년층이 당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기존의 책임당원 숫자는 28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진입한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새롭게 진입한 신규 당원이 29만 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당원보다 신규 가입한 당원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28만 명일 때와 57만 명일 때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대별 비중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20대에서 한 2.3% 그리고 30대에서 뭐 한 1%, 그다음에 40대에서 한 1%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토탈로 보면 2040의 숫자는 전체 당원 비중 중에 5%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서 50대, 60대, 70대는 사실은 뭐 1%, 2% 이렇게 쭉쭉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5%.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약 10%의 갭이 있는 겁니다. 28만 명일 때 당원들의 투표 성향에다가 57만 명으로 변한 상태에서 10%의 세대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가중치를 두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여전히 중장년층의 숫자가 많습니다만 하지만 이걸 따지고 보니까 한 10%의 갭이 기존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 종래보다 2040이 가지고 있는 표심의 위력이라는 게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됐을지도 이제 나중에 내일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50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했을 거야. 뭐 모바일 투표도 했고 뭐 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그 50대 이상의 장년층, 중년층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모바일로 선거를 다 끝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계적인 어떤 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윤석열 후보가 중장년층에서 우세하고 당내의 당심은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당원 투표 얘기 좀 드렸는데요. 투표는 이제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요.
마지막 날 방문지가 어디인지 정치권에서 꼭 찾아보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 포천, 연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고요. 홍준표 후보 경기도당위원회 그리고 홍대거리 젊은 층이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국회 본청 앞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간 곳을 살펴보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도 이제 보통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네. 드리는데 저희는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홍준표 후보가 내일 승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일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미리? 뭐 가장 큰 것은 당원들을 상대로 한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는 점이겠죠. 당심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2017년 대선 패배, 그때 패배를 할 때 사실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왜 여기서 저런 제스처를 취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막말 프레임에 갇히는 바람에 사실은 확장성이 크게 제한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실망감이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이 정치 스타일은 사실은 본인 입으로는 나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 외톨이식 정치 아니면 흔히 말해서 독고다이식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갖는 당내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포용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선 초반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과연 전략적으로 잘 임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선 초반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에 진입하면서 이 경선판은 윤석열의 대세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죠. 대세론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홍준표 후보는 조금 느슨하게 한가롭게 정책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8월 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은 다이내믹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진영을 갖추는 상황이었고 홍준표 후보는 정책 아젠다를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도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초반 작전의 어떤 전략의 실패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데 홍준표가 과연 반문 정권 교체의 주자로 자리매김했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그 이미지 프레임 속에서는 윤석열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본인은 좀 노쇠한 이미지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엔 박창환 교수께 반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혹시라도라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못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분석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거기에 앞서 질문 드릴게요. 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30 세대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칼잡이 그리고 반문투사로서의 윤석열은 있었지만 2030 세대의 반란, 윤석열이 진다는 건 2030 세대의 반란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2030 세대에게 어필하지 못한 거예요. 비전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입 한 번 열 때마다 지지율 1%씩 까먹은 그 말실수죠. 결국은 개사과 논란으로 2, 3%를 한꺼번에 깎아드셨습니다. 자, 이게 저는 가장 큰, 만약에 내일 진다 그러면 결정적인 실수가 될 거다. 나머지 두 분,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 네. 원희룡 후보는 경선 전과 경선 후가 완전히 바뀌신 분입니다. 그전에는 합리적 개혁주의자, 보수주의자였는데 투사로. 지금은 네. 유튜버 투사로 변신을 하셨어요. 이게 이번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 이후에 소위 정치 행로에서 어떤 영향을 갈 것이냐, 소위 태극기 투사였던 그 투사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계 개편에서 당권을 장악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날지 굉장히 좀 변신 시도가 새로웠다고 보거든요. 그 변신의 결과가 참 궁금해지는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이번 경선에서 한 번도 못 보여줬다고 봐요. 경제 정책의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왕자 논란으로 재미 보셔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5년 전과 바뀐 게 뭐냐라고 하는 무수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경선의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